자, 오늘 주제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문명 세계를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인데요. 이게 문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면 뭔가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인류가 생활하면서 이루어 놓은 그런 어떤 상황적 기반들, 미개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이나 제도 등이 이제 발전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에 보면 이런 문명들이 있었는데요. 다 이렇게 배웠다시피 세계 4대 문명. 지금은 이 문명 이외에도 뭐 8대 문명이니 해서 세계 많은 문명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배운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문명이라고 이제 황하 문명이죠. 그래서 이제 또는 중국 문명이라고도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면적의 0.021%라고 해요. 한국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0. 뭐 그래서 콩알 만한 나라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콩알 만한 나라가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오늘 뭐 그런 쪽을 좀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의 어떤 석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놀라운 한국 문명이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인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한국 그 자체가 하나의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관심들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갑자기 이 모든 요소들, 뭐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휴대폰을 잘 만든다. 대형 선박을 잘 만든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 좋다. 뭐 우리 K-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잘 만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에 대해 일체성 있고 총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어 한국을 그 자체로서 문명으로 인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오래된 그 한국 문명에서 우리가 이제 뭐 고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중세의 한국 문명, 그 다음에 근현대의 한국 문명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오래된 태고 시절의 그런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인류의 출현부터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름 지나가서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남극입니다. 남극. 굉장히 추운 곳이죠. 이 남극의 저쪽에 보시면은 보스토크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동그란 곳이 호수인데요. 여기에 이제 얼음 기둥을 뚫어 가지고 얼마나 뚫려면 한 3,600m 정도를 이렇게 뚫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호수가 나왔어요. 호수가 나오니까 더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얼음 기둥을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2007년인가요? 그때 이제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님도 이 남극에 가셔가지고 이 얼음 기둥을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신 적이 있죠. 이 얼음 기둥인데요. 과학자들이 이게 남극의 얼음 기둥 속에서 여러 물질들을 분석해서 과거 수십만 년 동안의 지구의 어떤 활동,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세종 기지가 있는데요. 전부 다 이런 분석들을 하러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 뭐냐면 42만 년이 나왔어요. 아래쪽에 이제 보스토크 호수가 나오니까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42만 년 동안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42만 년을 조사해 보니까 아래쪽 온도가 굉장히 낮은 쪽은 빙하기라는 거죠. 그리고 위쪽은 간빙기가 됩니다. 그래서 42만 년 동안에 빙하기, 간빙기 하면서 이것이 4번 정도 이렇게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저 아래쪽이 맨 마지막이 최근의 빙하기입니다. 최근의 빙하기. 그리고 쭉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단계죠. 지금은 간빙기에 한 5만 년 정도 이렇게 온도가 뜨거워져 있는 그런 시기다. 지금 보시면은 이 주기가 보면 약 13만 년 정도 되고 그 다음 주기 보면 한 10만 년 정도 해서 10만 년에서 13만 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선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주기, 어떤 리듬, 템포 이런 걸 가지고서 빙하기, 간빙기가 되는데 이것을 갖다 그대로 나사 홈페이지에도요.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딱 들어가시면은
이 그래프를 쓰고 있어요. 42만 년이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42만 년의 그래프를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걸 바꿨습니다. 더 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80만 년 주기로 바꿨는데 80만 년이니까 한 8번, 9번 정도의 빙하기 간빙기 주기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명료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80만 년의 빙하기 간빙기 주기가 있는데 지금은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본다면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200만 년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0만 년 동안에 30번 이상의 얼음이 뒤덮였다가 녹았다. 얼음이 뒤덮였다가 녹았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빙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구에는 주기적으로 빙하기가 오고 있구나. 근데 이 빙하기에서 해빙이 되면서 뭐가 출현하냐면 최근에 5만 년 전에 지구에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 그래서 현생 인류는 현 인류는 기원전 4만 년 이후에 슬그머니 나타났다. 콜롬비아 대학의 인류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략 5만 년 전 유전자의 거대한 비약으로 인해서 뭔가 인류의 유전자가 이렇게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현생 인류가 4만 년, 5만 년, 6만 년 평균적으로 5만 년 전에 이때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라고 해서 이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5만 년을 얘기하는데 5만 년 전에 그래서 빙하기에서 이제 빙하가 녹았지만 온도가 한꺼번에 확 이렇게 뭐 뜨거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서서히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보면 여기 2만 년 전이죠. 2만 년 전, 그 다음에 14,000년 전이 되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좀 녹기 시작하고 여기 대륙붕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연륙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일본하고도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8,000년 전에 이렇게 생겨서 지금의 어떤 서해 그 위에 이제 발해 이런 곳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000년 전에서 12,000년 전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붙어 있었던 어떤 시절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0년 전 이전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15,000년에서 13,000년 사이에 청원, 충북 청원이 있잖아요. 청원에 소로리 벽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로리 벽시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어떤 벽시가 발견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어디였냐면 팽두산이라고 팽두산 문화라고 해서 여기에서 벽시가 있었다라고 해서 12,000년 전에 이 농경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저 양자강 근처에 저기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중국의 유명 인사들이 오면은 저기를 데리고 갔다 그래요. 우리 12,000년 전에 이렇게 농사를 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소로리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는 좀 등한시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 충북 청원군에 소로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토된 벽시가 고대뼈가 18톨, 유사뼈가 41톨, 모두 59톨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는 BBC 뉴스에 이렇게 나왔죠. 15,000년 전에 가장 오래된 그 라이스 이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웅조 충북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오래된 게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오크론 연구소, 애리조나대 연구소, 그다음에 서울대 AMS 연구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렇게 국내외 4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검증을 해보니까 동일한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결과. 그게 뭐냐면은 위에 보시면 이제 벽시는 12,520년 전, 그 다음에 토탄도 12,550년 전이다.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13,000년 전에 그런 어떤 벽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갈라지죠. 어떻게 보면 저 양자강에 있는 벽시하고 청원 벽시하고 이 사이가 어떤 그 같은 동류의 어떤 그런 농사를 짓는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12,000년 전에 갈라지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반도 서해안에는 이제 난류의 영향으로 해양 생물과 미생물이 풍부하게 사는 갯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여기가 이제 서해 갯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에 서해 갯벌이고요. 갯벌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대표적인 갯벌은 5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해 갯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머드 축제도 하죠. 세계적인 뭐 보령의 머드 축제가 있습니다. 아시아 3대 축제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갯벌이 있었던 곳, 뭐 해수욕장이 있었던 곳, 거기에 이제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7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 불과 이제 두 달 만에 어느 정도는 다 기름이 거쳐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기름때 제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건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기름이 너무나 많이 유출됐기 때문에 10년은 걸릴 것이다 했는데 2개월 만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고 한 8년 정도, 그래도 8년 정도에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국인의 재난 극복 DNA가 있다, 뭐 위기 극복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람이 실수를 했고 또 사람이 이제 걷어냈지만은 결국에는 자연을 보존했죠. 그래서 이 갯벌들이 이게 생겼는데요. 여기는 뭐냐면은 서천 갯벌입니다. 그래서 서천 갯벌은 이제 많은 철새들이 찾는 3대 철새 도래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철새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저 호주에서 와요. 호주에서 오고 그다음에 여기 뉴질랜드에서 철새들이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철새들이 갯벌에 왜 오냐면 먹을 게 많잖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왔다가 들렀다가 다시 한번 저 러시아로 갔다가 알래스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순환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 서천을 찾아 교류를 하는 거죠. 새들의 교류에 의해서 우리가 협정을 맺고 서로 교류하기 시작하는. 이 강화도에도 이 앞쪽에 가까운 데 보면은 선두리 갯벌이라고 해서 아주 뭐 멋있는 그런 갯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23개 지역이 람사르 습지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생태 생물학적 가치를 또 인정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례 없는 그런 어떤 뛰어난 조건의 그런 어떤 생태계가 이 서해만, 동해는 아니죠. 이제 서해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세계 유산에 등록이 됐죠. 이번에 보면 저 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이 2021년 한국의 갯벌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문화유산 보시면 석굴암, 해인사, 종묘, 창덕궁, 화성, 경주 역사유적, 그리고 고인돌 유적, 조선 왕릉, 화해마을, 뭐 이런 양동마을, 남한산성, 백제 역사유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국의 서원, 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유산으로 제주 화산성과 더불어서 이번에 한국의 갯벌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자연유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과정, 뭐 12,000년 전에 그렇게 물이 들어오면서 대륙붕이 생기면서, 대륙붕이니까 한 44m에서 22m 정도의 얕은 물이 있으면서 거기서 출렁이면서 갯벌, 젖은 땅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거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채집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부분의 끝에는 서해고 여기가 발해잖아요. 그 발해 위에 보면 발해문명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요하 문명, 요하강이 있어서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문명이 싹트게 된 계기가 이런 것이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사막이지만 뭐냐면 이 이전에는 뭐냐면 기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리장성 바깥에서 아까 4대 문명을 얘기했지만 그보다 1000년에서 3000년 정도 더 오래된 홍산 문화가 나왔다. 요하 문명이다. 발해연안 문명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문명이 있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온도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서울, 대전, 뭐 지금의 김포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온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홍산 문화의 특징은 물이 풍부했을 것이다. 그리고 습한 기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명이 탄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문명을 분류를 합니다. 소화서, 흑룡화, 사해, 부하, 조보구, 홍산문화, 소하연, 하가전문화. 그래서 소하서 9,000년, 흑룡화, 사해 8,000년, 쭉 부하, 뭐 조보구 문화 7,000년 해서 홍산문화 5,500년, 그리고 하가전문화는 우리가 고조선 문명이라고 하는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총 합쳐보면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최고,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5의 문명 발상지가 등장해서 사실상 제1의 문명 발상지임을 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4대 문명이 있지만 그 4대 문명 위에
유화 문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국인의 조상님들이 갖고 놓은 문명이기 때문에 한국 문명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실제적인 명칭은 이게 아니죠. 유화 문명이라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유화 문명. 그러면 이것이 한국과 관련이 있냐? 한민족의 시원인가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20여 가지를 일단 근거를 한 가지만 얘기해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대한사랑에서 그 한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홍산문화만 이렇게 또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발표 또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적석청 피라밋, 고인돌, 옥기,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 복골, 암각화, 천재문화, 천신단 문화, 그 다음에 원통형 토기, 옥종, 삼조기, 그리고 용봉이 나왔잖아요. 상투형 옥고, 상투도 나오고, 현발개수, 채도문화, 옥류의 온돌, 예, 우리와 관련이 있죠. 여신과 곰토템, 주문 읽는 남신상, 비파형 옥검, 비파형 동검, 치가 있는 석성 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기대 교수님은, 인하대 복기대 교수님은 홍산문화는 고조선의 선대문화다. 그 고조선의 이전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가즘 하층 문화는 고조선 시대의 문화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가전 문화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가전 문화 8번입니다.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 부분이죠. 여기가 이건 고조선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학회의 박원길 회장은 홍산 문화는 고조선과 흉노의 기원 문화가 분명하다. 몽골에서는 이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데 국내에서는 아예 거들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안타까워 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우리 어떤 강단사학에서 이거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윤명철 교수님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간략하게 하면은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초기 핵을 완성한 결과물이 바로 홍산 문화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을 모문명이라고 하고 싶다. 어머니 문명이라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문명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싶다. 우리 문화와의 연관성이 있다. 자식에 해당하는 문명으로서 문화의 존재 설정, 그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고조선 문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 넬슨 교수님은 홍산 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 지역의 고인들은 한국과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시라 교수님은 유화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이다. 유화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자형 문화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화문명에 대한 어떤 그림은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위쪽인데 거기에서 뭐냐면 A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A장에서 이제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 동쪽 부분을 보면 그게 뭐냐면은 유화문명 지역에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세석기 문화, 빗살무늬 토기, 옥결, 골복 문화, 뭐 이런 돌무덤, 적석총, 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형구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유화일단은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유화문명이라 하지 않고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리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발해연안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 발해가 있잖아요. 발해연안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화 쪽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시라 교수님도 A자 문화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한반도까지도 다 똑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형구 교수도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이 바로 이 발해연안 문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12,000년, 3,000년 전에 제주 고산리가 있어요. 이 제주도에 보면 고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토기가 나오는데 이게 인류 최초의 토기다라고 하는 고산리 토기가 나옵니다. 13,000년 전 인류 최초의 토기인데 세계에서 동이족, 한민족이 살던 연해주, 한반도, 일본 세 지역에서만 발굴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제주 고산리, 덤무늬 토기, 윤기문 토기인데요. 이것이 뒤로 가면서 이제 뭐 부산 동삼동 덤무늬 토기 뭐 이런 걸로 부산 김해 통영 이런 데서 나오다가 그러다가 뭐냐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왼쪽에 토기하고 요거는 뭐냐면 홍산 문화의 사해 아까 사해 문화라고 있었죠. 사해 문화에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북방 루트다. 근데 이 한반도와 유화 유역에서는 발견되지만 황하 유역에서는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싱룽화라고 써있죠. 흥룡화라고 하는 아까 홍산문화 중에 흥룡화라고 하는 지역이고 차하이 여기가 사해입니다. 흥룡화 사해 지역하고 그리고 고성 문암리 양양 오산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빗살무늬 토기가 같은 모양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한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00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빗살무늬 토기가 강원도 양양 오산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여기 김포에서도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어요.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김포 신안리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찍은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흙 속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균형미가 있는 그런 어떤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신안리에서 신석기 시대 집터 23기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죠. 2021년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곳을 뭔가 이제 유적화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보면은 파주 바로 옆이죠. 6,000년 전에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이건 커 보이지만 여기 자가 있잖아요. 14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보면은 요만한 크기죠. 요만한 크기. 우리 음료수 중에서 조금 큰 거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기 같은 그런 빗살무늬 토기가 나는데 이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죠. 파주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 전기 대형 취락지가 나온 것도 처음이고 거기에서 이런 어떤 빗살무늬 토기가 6,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예, 오래된 그 토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냐면 이 제주 고산리에 보면은 13,000년 전에 그런 토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8,000년 전부터 해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서 이게 만주지방까지 거의 비슷하고 연대가 비슷하고 저쪽 유럽으로 가서 북유럽에 독일 뭐 이런 나라까지 갑니다. 근데 그 나라로 가면 5,000년, 4,000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추론으로 봤을 때 오래된 데서부터 좀 그런 데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간다.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방 루트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50이라고 돼 있죠. 위도 경도라고 했을 때 여기 50인데 55 정도에서 이 위쪽으로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 루트를 통해서 빗살무늬 토기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 북유럽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빗살무늬 토기는 빗이라고 처음에 독일에서 명명을 했거든요. 컴브라고 그래가지고 빗이라고 했는데 머리 빗는 빗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보시면 아래쪽에서 본 거예요. 아래 밑바닥 쪽에서 본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갯벌이나 이런 데 꽂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뾰족하잖아요. 빗살무늬 토기가. 근데 그 아래쪽을 보면은 이거는 태양의 광명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빛이다. 치읓. 빛이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또는 햇살무늬 토기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우리가 뭐 채집해서 곡식을 저장해서 먹고 뭐 또 발효해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이 토기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또 바다로 또 나가잖아요. 해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울주 대곡리에 반구대 안각화가 있습니다. 이 7,000년 전에 안각화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고래가 보이시죠? 고래가 한 60여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목축이에요. 아, 우리가 7,000년 전에도 이제 어업도 하고 목축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사냥이라든지 뭐 사슴이라든지 다 보이죠. 뭐 개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는 얼굴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샤만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위쪽에 보시면 배가 보입니다. 그리고 배에 사람이 몇 명이다? 한 15명 정도가 타고 있는 배가 보여요. 예, 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울주 반구대 암각화가 이 아랫부분이고요. 이거와 똑같은 배열을 하고 있는 게 러시아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잘라브루가 암각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 왼쪽이 이제 어업을 하고 있고 오른쪽이 목축업인데 여기도 보면 왼쪽이 어업을 하고 있고 오른쪽이 목축과 같습니다. 이게 무태서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학자도 뭐라고 하냐면 카렐리아에 있는 이 암각화는 유명한 한국 암각화 아주 비슷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치가 저기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가던 루트의 그 끝과 비슷하죠. 예,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아래쪽인데 그 곳입니다. 아, 어떻게 갔을까? 이 사람들이 웨일로드라고 해서 고래를 잡았으니까 배를 타고 갔다면은 뭐 어떻게 그 해류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든 이렇게 가든지 저 밑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양으로 갔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빗살무늬 토기와 함께 절로 갔을까? 어찌됐든 1000년의 차이를 두고 여기가 7000년, 저희가 이제 6000년 전입니다. 6000년 전이니까 1000년의 차이를 두고서 여기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사람이 절로 갔다는 거죠. 똑같은 걸 그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의 교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반구대 안각화에 보면은 자세히 이제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래가 있잖아요. 고래를 이렇게 잡고 있죠. 예, 뭘 던지고 있잖아요. 이게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는 창인데 이게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7000년 전이다 그러면 7000년이 지난 지금도 배는 좀 다르지만 모터를 달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사람이 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창으로 이렇게 찌르는 똑같은 어떤 고래잡이의 어떤 방법을 인도네시아 이렇게 돼 있죠. 인도네시아 렘바타 섬의 라말레라 부족의 생계형 고래잡이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7000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7000년 전에 배가 그려졌으니까 배가 있겠죠. 그 배를 찾았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창녕이에요. 창녕. 창녕의 비복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목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8000년 전에 The World's First Boat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최초의 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배입니다. 요 배 목선이기 때문에 배의 어떤 문양 나왔는데 지금 2개가 나왔어요. 예,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를 만드는 기술이 그 7000년 전에 그 암각화를 보더라도 또는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죠. 실제로 배를 7000년, 8000년 전에 분명히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래잡이를 할 때 15명이 타는 그런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작은 배가 7000년, 8000년 전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해상 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도 해상 강국이었고요. 그리고 백제는 다 아시다시피 국제 무역으로 동아시아를 제패한 해양 대제국이었다. 그리고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도 이런 해상 교역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의 배 만드는 기술이 최고다. 그걸 늦게 배웠을지는 몰라도 우리 속에는 그거를 빨리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10대 조선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그리고 조선업이 한때는 뭐냐면 저렴하게 우리보다 싸다 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요. 수주가 이렇게 넘어가고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몇 개의 배가 태평양에서 대서양에서 배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이건 기술을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다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게 7년 만에 돌아간다. 2019년 다시 돌아와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2021년 상반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수주 점유율 한국이 48%, 중국이 41%, 일본이 10%, 한국 LNG선 수주 점유율 93%라고 해서 상반기 조선사별 수주량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상호중공업 이렇게 해가지고 탑10 중에 5개나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배를 잘 만드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석화학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배도 잘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형 선박을 잘 만든다 했는데 그것이 DNA가 바로 8000년 전에도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국립중앙박물관 신석기 관에 가보면 아까 보셨던 게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거와 함께 나란히 그 벽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옥기예요. 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기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가 고성문암리 아까 보셨던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던 곳인데 옥귀라고 하니까 이게 옥귀걸이입니다. 귀걸이. 그때는 귀를 뚫지 않고 이렇게 귀에다 꽂았습니다. 꽂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화살표를 저도 이제 박물관 가이드를 해보다가 한 10번째 갔을 때 이 화살표를 찾게 됐습니다. 이런 화살표가 있구나. 요것이 뭐냐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일하게 홍산문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것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산문화 유화문명을 나타내는 그거에 대한 것이 요 화살표 한쪽 요거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흑룡하와 사해에서 발견된 옥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이죠. 흑룡하고 사해인데 같은 문화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흑룡하 사해 옥결이 있죠. 옥결이 있는데 이거는 압록강이 있는 압록강 쪽에 수암이라고 있는데 수암옥이 있습니다. 이 수암옥을 400km 동안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만든 게 바로 이 옥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암옥을 가져가서 고성문암리에서 만들었다. 재질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빗살무늬 토기, 두 번째는 이런 옥 귀걸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고성에서 이게 한반도 끝까지 옵니다. 이 여수에도 옥결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 부분이 옥결이랑 같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문양이 똑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다 꽂는 건데 거기서 아래로 치렁치렁 내려가는 게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가야의 그런 귀걸이입니다. 귀걸이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왔죠. 우리 것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해연안 문명이 맞다. 요하 문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한반도 남쪽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같은 문명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발해연안 문명권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바로 5, 6천 년 전에 배달국이 있었다. 박달국이 있었다. 18분의 환웅이 통치 1565년에 그런 기간 신시배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어서 뭐냐면은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단군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은 잘 안 보이시면 비파형 동검과 고인도를 기반으로 한 고조선의 강력이고요. 이 오른쪽은 뭐냐면 청동 단추입니다. 윤내영 교수님의 어떤 그 지도고요. 이쪽은 윤내영 교수님의 제자인 박선희 교수님이 의복을 연구해서 청동 단추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고인도하고 똑같더라. 강력이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청동 단추, 고조선의 청동 단추죠. 그래서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배달 문명이면서 고조선의 문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 비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명명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의 박물관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조선식 동검, 고조선 동검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의 악기로 이렇게 비파형 동검이라 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계양대 교수님은 횃불형 동검이다. 횃불처럼 돼 있잖아요. 횃불. 그래서 횃불. 우리는 어떤 광명의 민족이기 때문에 횃불형 동검이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청동기 전시회를 갔더니 요령식 동검이라는 걸 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을 붙여보니까 요령에서 수입해서 들어왔다 이런 식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 보면은 그 박물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령식 동검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동검이 있잖아요. 한국식 동검. 아 한국식 동검은 우리 거고 요령식 동검은 수입해온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학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뭐가 있냐면 이 고인돌, 고조선의 어떤 표지, 대표 유물이 고인돌인데 전 세계에 6만 개 있고 우리나라에 4만 개 또는 4만 5천 개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4만 5천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사라졌어요. 많이. 황해도 연백의 고인돌 그리고 이제 김해 북내동에 있었던 고인돌 사람이 서 있으니까 이 크기를 아시겠죠? 크기와 규모 이런 것들을 아실 텐데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은 건축할 때 쓰고 해가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산 동래 온천에 고인돌이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저 위에 사람 보이시나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이게 부산 동래 온천에 없잖아요. 다 깎아가지고 다른 데 이제 돌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이 사라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걸 추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고인돌 비파형 동검으로 봤을 때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탁자식 고인돌로 고인돌의 영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탁자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고인돌이 나오는 것은 전부 고조선의 강역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탁자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음모가 있어요. 탁자식으로 하면 이렇게 고조선 강역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탁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큐슈에도 있습니다. 여기 큐슈거든요. 큐슈인데요. 큐슈에도 이 고인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고인돌이 여기에서도 탁자식이 나오고 큐슈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탁자식이라고 해서 이 그 고조선의 강역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인돌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데 있죠.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고인돌 한 3천여 기 정도 있고 그리고 영국의 거성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인돌 루트가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실제로 이완영 사무총장님 조사해 바로는 이렇게 고인돌이 존재하는 국가는 굉장히 많아요.
존재하는 국가는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이 고인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 토기 문화권이 있고요. 그리고 거성 문화권, 고인돌 문화권이 있고, 세석기 문화권이 있고, 채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채도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4대 문화권이 수용 융합되는 세계 유일의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가 어디냐? 자, 보시면 빗살무늬 톡이 분홍색이죠. 쭉 와서 어디까지 옵니까? 한반도 만주 이렇게 가죠. 거성 문화권, 우리나라에 고인돌 꽉 차 있잖아요. 공통된 곳입니다. 세석기 문화권도 들어와 있어요. 저기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채도 문화권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한반도와 만주 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보셨던 그 바레아난 문명, 이것이 뭐냐면 인류 고대 문화의 발원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것을 이 단군 조선을 갖다가 이렇게 이만희시류라고 하는 일제 식민사학자가 단군 신화는 북방 퉁구스 계통의 신화다. 한민족, 특히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다. 한민족 전체의 시조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분단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권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지침이 나왔죠. 교과서의 지침에 1920년에 뭐라고 나왔냐면 옛날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했다. 북부를 고조선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남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제의 지침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지침을 지금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가 갈라졌죠. 그래서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다. 고조선 강력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2002년 전까지인가 그런데요. 이 연두색은 동이족 문화권이라고 해서 이걸 그나마 우리하고 친연성이 있는 곳이다 라는 정도는 해놨어요. 근데 이것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걷어버렸습니다.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학계에서 그걸 단전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걷어버려서 지금의 교과서는 뭐냐면은 동이족 문화권이라는 건 사라졌죠. 산둥반도를 이렇게 아우르는 동이족의 문화권, 그건 사라져버리고 실제로 뭐냐면 고조선의 강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남한을 배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했을 때 탁자식이 물론 여기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뭐냐면은 여기까지로 해서 여기 보이시죠?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 쪽을 이렇게 해놨죠.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탁자식 고인돌이 있는 곳을 갖다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끊어 보면은 요 정도를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조선 하면 원래 토기가 민무늬 토기,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토기가 이제 대표적인 고조선의 토기인데 그거를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이걸로 갖다가 또 국한시켜 놨습니다. 요게 이제 약간 중간에 들어간 게 이게 미송리식 토기예요. 자, 이 미송리식 토기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 곳을 그으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제 사실 학계가 원하는 그림은 고조선의 강력은 이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이 비파형 동검 그리고 그 고인돌인데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제3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 미송리식 토기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교집합이 고조선의 강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계가 국사편찬위에 이 유물의 분포 범위가 고조선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명확하게. 이 유물의 분포 범위. 고인돌이라든지 비파형 동검이 아니에요.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 범위가 고조선의 영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만희씨가 얘기한 것처럼 단군 신화는 북방 퉁구스와 관련이 있고 이 남쪽은 뭐냐면 일본하고 관련이 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라가 결국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다 한반도 북부에다가 한사군 세우고 남쪽에는 뭐냐면 임나일반부와 연관이 있다. 이러한 어떤 논리 아닌 그런 비논리를 갖다가 지금까지 식민사관으로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뭐냐면은 그래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역사서를 가지고서 다 밝혀냈어요. 자, 보시면은 17세기에 규원사와 47대 단군이 있다. 한 분의 단군의 신화가 아니고 47분의 단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11년 환단고기 47대, 23년에 조선사략 47대 단군, 환단, 세감, 이고선 49대 단군. 49대 단군은
초대 단군왕검 이전에 할아버지까지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걸 갖다 49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이제 47대 단군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만 하더라도 13권의 그런 역사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인물사전이에요. 1924년 전고대방이라고 하는 인물사전인데, 인물사전에 맨 처음에 단군이 나오잖아요. 그럼 단군은 전세 47 이렇게 나옵니다. 전하기를 47분이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다스리던 2096년에 약 2000년이 넘는 그런 어떤 단군의 어떤 찬란한 문화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47분의 단군이 통치한 2096년이 있었다. 단군세기 환단곡에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군조선의 강력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배달국의 18번의 환웅천왕이 1565년 동안 다스린 강력이 또한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달과 조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환인, 7분 환인의 그런 환국이 있었다. 이것이 약 7000년의 시대이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문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정신문화, 그리고 지금의 어떤 풍습,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저 환단시대의 환국 배달 조선의 7000년 역사 속에서 그것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가령 고시래라고 하는 거. 이 고시라는 농림부 장관, 단군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환웅 시대에도 있었던 그 고시라고 하는 농림부 장관을 기리는 그런 고시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풍습이라든지 그것이 환단 시대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뭔가 원형이 있지 않겠느냐? 한류 문화의 원형, 지금의 어떤 고대의 어떤 한류 문화의 원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9000년 한민족 최초의 경전인 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81자거든요. 이게 이제 환국 시대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평창 올림픽, 그 동계 올림픽, 최근에 이제 일본 동경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개막식 완전히 뭐 연출이라든지 뭔가 그걸 뭐 제대로 안 된 걸 보니까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막 찾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봤는데요. 이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보면은 뭐냐면 천부경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하늘이라고 했어요.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 자, 이게 뭐냐면은 빛이 한 번 쏘면서 하늘이라고 하고 빛을 2번 이렇게 쏘면서 뭐냐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3번 쏘면서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일지인삼이라고 하는 이 천부경의 철학을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설명은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빛을 한 번 쏘죠. 하늘이라고 합니다. 땅 한마디 써있죠. 네, 마지막은 평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 갔지? 밑에 있나요? 네. 이거 처음 아신 분, 오늘 처음 아신 분, 평창올림픽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예, 대부분이시네요. 평창올림픽 보더라도 왜냐면 천부경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지금 우리 학계에서 천부경 하면은 유사역사학인이 이런 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출자가 나는 천부경의 이 철학, 천일지인삼이라고 하는 철학을 넣고 싶은데 얘기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안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도 설명을 안 하고요. 자세히 이걸 아는 사람만 이렇게 아는 거죠. 이 천부경에 보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양에서 1은 하늘, 그리고 2는 땅을, 3은 인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하늘은 1이요, 땅은 2요, 사람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과 2를 더해서 3이다. 사람의 삶이 3이죠.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천지부모의 이상을 완성하는 자리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3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 천일지 인삼이라고 하는 철학을, 이 천부경 철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거를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5억 명 이상이 동시에 시청하는 평창올림픽에서 우리의 철학은 천부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 천부경을 가지고서 뭐냐면은 바로 태호 복희씨께서 바로 그 18대 환웅 중에 5대 태후 환웅의 막내 아들, 바로 이 태호 복희씨인데요. 태호 복희씨가 하도를 그렸다. 그리고 뭐냐면 시조 단군 왕건께서 천부경과 하도에 정통했던 단군 왕검이 낙서를 완성해서 우임금에게 전했다. 이게 이제 문헌에 나타난 게 해학 이기 선생이 태백진운에 주석을 붙여서 태백진운을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변설의 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께서 금거북의 등에 낙서를 썼다. 하도 낙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낙서를 썼는데 이거를 바다에 띄우니까 지동지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이것을 받는 자는 성인이 되리라. 낙수에서 바닷사람이 이것을 잡았는데 우임금이 얻어서 성인이 되었다. 이게 태백속경, 태백진운의 주석을 단 태백속경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그 태호 복희씨께서 하도를 창시를 하고 그리고 초대 단군 왕건께서 낙서를 그리면서 하도 낙서라고 하는 우주 변화의 위치, 우주의 상생, 우주의 상극도, 이 모든 것이 우주의 변화 이치를 나타내는 모든 그 세 가지 원본이 다 출현하게 됐는데 환국 배달 조선에서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부경, 그 다음에 배달의 태호 복희씨가 하도,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의 초대 단군 왕건께서 이 낙서라고 하는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 이렇게 출현하게 됐는데요. 하도와 낙서는 바로 하도의 도와 그리고 낙서의 서를 합해서 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보물들을 보관하는데 그게 바로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도의 부분을 보면 목화토금수, 상생의 어떤 순환을 나타내는 오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달국 5대 환웅의 막내 아들인 태호 복희씨께서 이것을 그렸고, 이 하도를 바탕으로 해서 시획팔계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처음으로 팔계를 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희팔계도라고 합니다. 우주의 음양이치를 우주의 수학으로 깨달아서 복희팔계도를 이렇게 그리셨는데, 이 복희팔계도에서 뭐가 나오냐? 복희팔계도에서, 그렇죠, 태극기가 나오죠. 자, 복희팔계도에서 보면은 정사방만 남겨놓고 싹 이렇게 없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이 방위로 이렇게 옮겨 놓은 다음에 가운데 태극을 넣으면 태극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는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 복희팔계도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이렇게 회전하고 거기에 태극을 넣어서 태극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 태극기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동이족인 바로 태호 복희씨다. 배달국의 5대 환웅의 막내 아들 바로 태호 복희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서양의 이진법은 라이프니츠가 처음 고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칙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발명을 했는데, 라이프니츠는 나의 불가사의한 새로운 이진법의 발견은 5000년 전에 고대 복희왕이 발견한 철학서이며 문학서인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다. 결국에는 뭐냐면 복희가 라이프니츠를 낳았고 라이프니츠가 빌 게이츠를 낳았다라는 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인류 문명의 시조가 바로 이 복희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어떤 팔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벽화를 보면요. 고구려 벽화를 보면은 고구려 벽화 중에서 오해분 사호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요 녹색 옷을 입으신 분이 이제 조의선인이다. 고구려인이에요. 고구려인이 뭔가 막대기를 가지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가리키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 감꾀네. 그리고 여기 쭉 이렇게 이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문왕팔계예요. 문왕팔계. 그래서 문왕팔계를 낙서로 그리고 있다. 땅에다가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철학을 공부하는 거죠. 팔계 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문왕팔계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복희팔계가 선행이 돼요. 그래, 복희팔계도 공부하는구나. 고구려인들은 그냥 무협하고 수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철학을 공부하고 있구나. 복희팔계, 문왕팔계. 이것이 뭐냐면 팔계는 사상에서 오잖아요. 사상은 음양에서 옵니다. 음양에서는 오행이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음양 오행과 사상 팔계라는 것을 저 고구려에서는 저렇게 공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교육기관에서 또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동경대전을 강독하고 있는 도올 김용호 선생께서도 이거를 한번 얘기하신 적 있어요. 복기팔계, 문왕팔계,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김일부 선생의 정역팔계라고 해서 세 개로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그걸 칠판에 그려서 이렇게 강독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기팔계, 문왕팔계, 그리고 정역팔계까지도 이 세 개 팔계가 뭐냐면 전부 다 이 동이족 계열에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천부경, 하도, 낙서 이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 이렇게 출전하게 되고 그리고 복기팔계, 문왕팔계, 그리고 정역팔계로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최고의 학승 타너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조가 적선해온 여음으로 뭔가 많이 선을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하니가 한국인이지 않다. 우주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천부경, 하도, 낙서와 그 다음에 복기팔계, 문왕팔계, 정역팔계에서 다 밝혔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멸망을 하느냐 심판을 하느냐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외에 또다시 없는 것이다. 불교 최고의 학승이 타너 스님이죠. 제가 이 타너 스님 기념관이 저 서울 강남에 서초동인가 있습니다.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우주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제세이화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치로 한다는 거예요. 이치. 이게 꼭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 이게 이치 이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치를 가지고서 진리를 가지고서 뭐냐면은 다스린다.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 홍익인간 제세이화가 이러한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떤 문명이라고 해서 물질 문명만을 우리가 고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금속 문명으로 돌아와서요. 배달국의 14대 자오지 환웅이 있습니다. 치우천왕이라고 하죠. 치우천왕. 4700년 전에 14대 자오지 환웅이 있는데 이분도 보면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치우천왕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분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우라고 했죠. 치우. 난데없이 도깨비가 나왔어요. 네, 도깨비입니다. 도깨비는 장난을 잘 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계가 반말을 하니까. 그래서 설명은 안 하지만 이제 아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난데없이 도깨비가 나왔어요. 네. 이거 다른 발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치우죠? 자, 치우로 들으셨죠? 치우입니다, 치우. 왜 치우냐면,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면 붉은 기운이 나오잖아요. 붉은 옷을 입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도깨비 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상시 탈이라고 하는데, 이 방상시라고 하는 것도 치우천왕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연관이 있는 탈입니다. 눈이 4개죠. 눈이 4개 있는 방상시 탈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치우천왕을 나타나기 위한 거고 이 치우천왕이 어디로 갑니까? 도깨비 문양으로 가잖아요. 전승이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치우천왕은 우리의 조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평창올림픽에서 이루어졌는데 연출가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라고 발음했는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학계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학계를 제외하고 정부에서도 다 인정하죠. 조폐공사에서 배달국 14대 치우천왕을 모델로 한 메달을 발행했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영어로 치우천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도깨비 문양의 신라의 어떤 그걸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것이 매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십억 원어치가 지금 전 세계에 너무 좋다고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도 계속해서 가장 잘 팔려나가는 그런 기념 메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우천왕께서 14대 치우천왕께서 신시에서 청구로 옮기셨다. 수도를 딱 한 번 배달국은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구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별칭이 청구잖아요.
지금 서울에도 보면 청구라고 하는 역이 있죠. 그리고 뭐 청구도, 청구시, 그다음 청구풍화, 뭐 청구라고 해서 청구는 우리나라의 별칭인데 이 별칭이 왜 우리나라를 청구라고 하는지 몰라요. 청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700년 전에 금속을 녹여서 무기를 만든 치우천왕. 금속 문명의 시조가 누구냐면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이 갈로산의 쇠를 채취하여 칼, 투구, 갑옷, 창 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철기 문화는 뭐 주몽 드라마에서도 그렇지만 철기군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첨단은 중국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4세기에 철기가 한번 들어오고 1세기에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걸쳐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치우천왕을 봐도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유물을 봤을 때 고조선의 철기 문화는 지금으로서는 12세기 정도, BC 12세기 정도로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물이 발굴될수록 더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학계에서 얘기하는 4세기는 이미 지났어요. 함경북도 두만강에도 보면 철촉이 나왔죠. 7세기. 그리고 연해주에 보면 또 7세기에 철도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에 보면은 철제 송곳이 나왔고요. 그리고 드만강 하류 러시아 쪽에 보면은 6세기에 철기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독자적인 어떤 철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철을 일상 속에서 쓰고 있는 민족이 그럼 누구냐? 중국은 대나무를 쓰고 이게 대나무인가요? 예, 대나무 플라스틱 뭐 아무거나 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쇠를 씁니다. 쇠젓가락, 무조건 쇠젓가락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어져서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도 청동기 문화도 선도를 해나갔는데 지금도 미스테리다. 단군 조선의 나노각, 거울 속에 13,300개의 선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국보 141호죠. 고운무늬 청동거울, 뭐 정문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내구, 중구, 외구 등 세 개의 구획 안에 중심이 같은 동심원들과 13,000여 개의 선들이 그려져 있다. 선의 간격은 0.3에서 0.33mm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의 나노기술이라고 할 만하다. 이 나노기술이 바로 이 고조선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1인당 철강 소비량이 계속 1입니다. 철강을 계속 소비하죠. 뭐 젓가락부터 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철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민족. 그렇기 때문에 김씨가 많잖아요. 쇠김자, 김씨. 거기서부터 뭔가 철을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쇠김자를 쓰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쇠철자도 보면은 쇠철자가 원래 동이족 할 때 그거에다가 쇠김자 해가지고 바로 그걸 나타내거든요. 원래가. 그리고 포스코가 11년 연속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으로 이게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철강도 지금 선도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나노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인텔이 최근까지 1위였어요. 근데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에 1위를 올렸다. 이건 따끈따끈한 8월 20일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명의 어떤 금속 문명도 선도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쇄술 혁명 중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책이라는 게 너무 귀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어디 가져가면 안 된다. 도서관이 있어도 뭐냐면은 이거 보이시나요? 쇠사슬에다 걸어놔가지고 이 책을 가져갈 수가 없게끔 책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중세에는 책을 쇠사슬로 묶어둔 도서관이 이렇게 흔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나왔죠. 그래서 그동안 2000년에 뭘 조사했냐면은 1000년 동안에 가장 최대 인류를 발전시킨 발명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와 지식혁명에 방아쇠를 당겼다. 인쇄술의 발명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리고 뭐냐면은 지식정보의 혁명적 대량 생산과 확산을 가져와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시민혁명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 개혁시킨 것이 바로 이 인쇄술,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고려의 기술이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자, 독일에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어디 있냐면 구텐베르크의 고향인 마인츠에 있거든요. 독일의 마인츠라고 하는 시에 있는데 구텐베르크의 박물관에 한국이 있어요. 한국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한국이라는 요 전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쇄술을 하고 있는 그 모습도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작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죠. 직지가 1477년에 흥덕사에서 이렇게 청주 인근의 흥덕사에서 프린트되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알려지기로 가장 오래된 그런 어떤 금속 활자로 만든 그런 인쇄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작게 써가지고 아무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 없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가지고 온 거죠. 찍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477년에 직지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헌적으로 또 최근에는 또 금속 활자본으로도 밝혀져 나가고 있는데, 직지보다 138년 전인 남명천하 상송 증도가가 있었습니다. 13세기부터 이제 금속 활자본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엘고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디지털 문명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발표를 할 때 뭐냐면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하지만 서양의 교황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뒤 얻어온 기술이다. 이런 면에서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인쇄술이다. 서양 교황사절단이 한국에서 얻어온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서 뭐냐면은 조사를 해봤죠. 한 10년 동안 이거를 갖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구 MBC에서 다큐가 나왔죠.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감을 따로 얻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고려의 기술이 이전됐다라는 거죠. 그걸 훔쳤는지 이전을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존 홉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텐베르크가 코리아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모델로 했다고 짐작은 되지만 누구도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요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이 이제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에요. 구텐베르크에 의해 유럽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출현하기 직전에 한국의 활자가 뚜렷한 발전을 보였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 독일의 기술이 진짜라고 한다면, 독창적인 거라고 한다면 그걸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제시를 해라. 그게 진짜라는 걸, 독창적이라는 걸.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프랑스의 올리비아 드로니옹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모래 알갱이 흔적이 이 금속 활자 42행 성서의 활자 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래 알갱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모래 알갱이가 나오면 뭐냐면 고려의 인쇄술입니다. 고려의 인쇄술은 처음에 그 주물사 주조법이라고 해서, 주물사 할 때 사가 모래사자잖아요. 이 모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임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2행 성서에 고려의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술인데 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알파벳을 똑같이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꿰어 활자를 고정하는 방식이 유럽에도 동시에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초상화, 구텐베르크의 초상화에 보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구텐베르크가 지금 쓰는 인쇄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인쇄술은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고려의 인쇄술이거든요. 고려의 인쇄술에 무슨 그거를 하는 활판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고려의 인쇄술을 이렇게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 마인츠의 그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찍은 사진에 보면 이게 배우고 있잖아요. 옛날 방식의 인쇄술입니다라고 하면서 시연을 하고 있는데 금속 주형 주조법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2행 성서를 금속 주형 주조법. 아까 보셨죠? 두 개 중에서 이거. 그러니까 개량된 거예요. 처음에는 고려의 인쇄술을 받아갔다가 그 다음에 개량을 해서 이걸로 알파벳에 맞게끔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알파벳 몇 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자처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꾼 것이다. 그래서 성서가 처음으로 인쇄되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 구텐베르크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죠. 그 추기경이 1452년 신원을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교황 니콜라우스 5세에게 소개했다. 이 신원을 알려지지 않은 인물은 구텐베르크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선에서 온, 그러니까 고려의 기술인데 그것이 조선으로 넘어갔을 때잖아요. 조선인 기술자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42행 성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민중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서를 볼 수가 없었는데 42행 성서를 찍어내는 그 기술이
고려인의 기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목판 인쇄술이 탄생한 이후에 500년 동안에 활자 기술을 발전시켜서 금속 활자 인쇄술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10년이나 3년 안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 활자 인쇄술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의 기술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금속 활자 인쇄술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목판 인쇄술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무주정광 대다란이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있죠. 그래서 미국 ABC 방송 보도국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인데 세계 사람이 잘 모른다. 팔만대장경의 정신이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조차도 그 위대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해서 팔만대장경을 알리는 뭐 다큐도 제작하려고 했었고 그런 어떤 보도국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병인 양요 때 1866년에 병인 양요에 참여한 앙리 주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잡지에다 기고를 한 글인데 조선과 같은 먼 극동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프랑스인의 자존심마저도 겸연쩍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도 책이 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족보겠죠. 족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족보는 목활자나 아니면 목판본입니다. 목판본이고 그리고 이게 금속활자는 아마 이제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쓰는 거죠. 관아에서 쓰는 그게 이제 금속활자고 그렇게 해서 인쇄술은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문화를 낳았죠.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록문화를 낳았는데 그 기록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중종실록에 가면 은여 대장금이 쌀과 콩을 5석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은여 대장금에게 지급하라 뭐 이런 어떤 중종의 명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어떤 부분을 보고서 대장금하는 여성이 저 그 큰 뭐 지금으로 보면은 뭐 주치의 같은 경우 되겠죠. 거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야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겠다. 드라마라는 컨텐츠가 바로 우리의 기록문화 유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한류 드라마가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UFO 기록에 기반하게 되었다. UFO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이런 한류 드라마가 나오게 된 거죠. 승정원 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승정원 일기 기록처럼 뭐 왕이 뭐 기침을 하시고 무슨 말을 하셨는데 야, 이 기록은 넣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 기록은 넣지 말라고 하셨다라고까지 넣는 게 승정원 일기잖아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넣는. 그래서 그것이 드라마에 그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에도 보면 아까 문화유산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기록 유산에도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 의계, 해인사, 대장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등등 해가지고 16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세계 4위 뭐 이렇게 문화유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문명, 근현대의 한국 문명으로 우리가 5만 년을 왔잖아요. 뭐 인류의 문명이 현생 인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시 보는 5만 년 역사. 5만 년 동안 인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이에서 문화와 문화 사이, 사회와 사회 사이에서 충돌과 연계가 일어나면서 무언가 변화하고 다시 다른 무언가는 변화하지 않기도 하면서 새로운 것이 창출되기도 하였다. 전 세계 주요 문명과 그곳에서 일어난 다양한 충돌과 연계된 역사가 우리가 사는 지금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5만 년이라고 하는 게 동학에 보면은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면 뭐 인내천도 알고 뭐 수훈최재우, 전봉준, 동학혁명 이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동학이 5만 년 선언을 해요. 개벽 후 5만 년 후에 수훈최재우 네가 처음이로구나. 그리고 앞으로 5만 년의 운수가 열린다라고 하는 5만 년을 선언을 하거든요. 간빙기가 5만 년 지났는지 어떻게 알고 이 5만 년이라는 얘기를 썼을까? 이 동학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5만 년 인시간을 나타낸다. 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대가 5만 년이 지났고 새로운 5만 년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동학에서도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 우리 민족은 동학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근대를 맞이하였다. 다만 우리 민족이 깨어나지 못했을 뿐이다. 도울 김영옥 선생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학을 알아야 지금의 어떤 현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 병난도 그때 보면 벌써 괴질개벽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을 16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그래서 고대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문명의 끝에서 나온 우리 민족에서 나온 이 동학을 알아야 된다. 천부경의 귀결점도 이게 동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 마지막 지금을 형성되는 이 20세기에 와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합니다. 니얼 퍼거슨이라는 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세기의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한반도에서 시작하고 한반도에서 끝난다.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데 큰 전쟁이 끝난 것은 20여 개국 참가했잖아요. 세계전쟁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에서 끝났다. 50년 전쟁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졌던 러일 전쟁부터 해가지고 1904년에서 1953년까지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났다.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은 아마도 한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니얼 퍼거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동학에서부터 또 비롯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러일 전쟁을 보통 학자들이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여기서 패배를 하니까 저쪽 유럽으로 눈을 돌리잖아요. 이쪽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전쟁에서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것이 2차 대전까지 연결되면서 그 종결점으로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러일 전쟁은 청일전쟁 때문에 일어났고 청일전쟁은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일본하고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관성을 봤을 때 모든 지금의 어떤 그 전 세계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씨앗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동학혁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김구 선생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해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의 힘을 얘기할 그런 타이밍이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시대가 가난했던 시대인데 우리는 부력을 갖고 싶다, 강력을 갖고 싶다 이런 것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미 문화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력은 지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세계 6위가 되었어요. 세계 군사력에 보면 6위가 되었죠. 밑에 프랑스와 영국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제외하고 그 군사 강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6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부력이라는 건 이제 부유해지는 거죠. 이 부력도 보면 지금 선진국에 다다랐다. 임마누엘 교수님은 한국처럼 극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인 나라는 찾기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너희는 선진국이야. 왜 자꾸 그 개발도상국이라 하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선진국들의 압력을 받잖아요. 너희 선진국이야. 그래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냥 선진국이라고 하죠.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수출 7위, 무역규모 9위 쭉 해서 30, 50 클럽이다. 라고 해서 아까 봤듯이 3만 달러에 진입을 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은 이거에 진입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가 7위에 해당된다. 2017년에 여기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에서 탑 7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G7에서 초대를 했잖아요. 우리를 이제 초대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한 10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이 다 고생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죠. 6.25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킨 한강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강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광부들, 간호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죠. 광부와 간호사가 되셨던 분들. 근데 광부는 독일에서는 3년 이상 건강을 갖다 염려해가지고 3년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3년 이후에 어디로 갈 거냐라고 해서 독일에 정착하고 또 그분들이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광부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일부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백그라운드 큰 영향을 주고 계시는 그런 동포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란다. 우리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게 우리나라가 3위 정도가 됩니다. 중국이나 이런 유대인이나 어디 떠나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거기에서 어디서든 잘 정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50만, 지금 이제 800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신 거죠.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때, 여기에 뭐가 발동하냐면 아까 보셨듯이 태안의 기름 유출이 됐을 때 국난 극복에 또 위기 극복에 그 DNA가 발동해서
IMF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손정희 그리고 빌 게이츠를 초빙을 했는데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인터넷 까십시오. 브로드밴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망에서 그래가지고 세계 제일이 되고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 회선을 보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모든 학교에 여기 보면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전국 중고등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했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혁명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까 엘고가 2005년에 왔잖아요. 이미 15년이 지난 이때에도 뭐냐면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게 두 번째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라 하지만 두 번째 디지털 혁명을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만 미래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한국은 SF 영화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국가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도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교통카드 하나로서 버스에서 지하철로 그리고 그 해외에 나가서 지하철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교통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뭐 지하철도 전 세계 1위가 되고 인천공항도 이제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1위다. 뭐 이런 다 아실 겁니다. 세계 TV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게 그냥 들으면 아 TV 시장을 양분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 예전의 생활 문화입니다. 우리의 가정환경에서 뭐 써요? 핸드폰 쓰고 TV 보고 그다음에 옷이 저기 하면 세탁기 돌리고 냉장고 이게 전부 삼성 LG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전 세계의 어떤 문명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민족이구나, 우리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전 매출, 미국에 진출해서 가전 매출 세계 1위가 LG, 월풀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도 미국 생활 가전의 시장, 아까 보셨던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것들에서 뭐 건조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생활 가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모든 미국의 가정들은 삼성과 LG의 제품으로 채워져 있다. 모든 어떤 공항으로 이렇게 전 세계 공항을 가더라도 공항에는 삼성이나 LG의 TV가 이렇게 다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항에 내리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관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뭐라고 하냐면 컬처라고 하는 말요. 이렇게 해도 이건 우리가 표현한 게 아니에요. 외국의 언론에서 K를 그냥 써버려요. K 컬처가 아니라 그냥 컬처 K를 넣어가지고 컬처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문화를 선도하는 게 뭐 K-팝,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K-팝도 이제 뭐 예전에 이런 고구려 벽화에 보면 이렇게 군무가 있었잖아요. 군무를 추는 사람이 있고 이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7명입니다. 7명이 지금은 7명의 스타가 있잖아요. BTS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 DNA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 보면 그 PD가 있어요. PD, 책임자. 그래서 디렉터가 있고 디렉터가 저 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죠. 노래 잘하는지, 군무 잘하는지. 이런 게 우리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K-팝의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이 고구려에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DNA에 뭐가 있냐면은 동이족은 중국인들이 보니까 아니 동이족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길에서 밤낮 없이 다니면서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 밤에는 남녀가 떼지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이전에 뭐냐면은 제를 지내더라. 귀신에게 하늘에 계신 우주의 어떤 통치자, 그 다음에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밤낮 술자리를 베푸는 대동의 한마당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IMF. 이 IMF가 생겨나면서 뭐냐면 국내로는 안 되겠다.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제는 국내에서는 안 되고 해외로 진출하자라고 해서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우리 국내는 전격적으로 개방을 하죠.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해서 일본 문화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쑥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2000년에 HOT의 베이징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한류라고 하는 말이 중국 신문과 대만 신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한류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한류 문화가 지금 한 20여 년 정도 됐어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게요. 그 중에 또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축구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럽에, 남미에. 이런 유럽과 남미는 한국을 인식하게 된 게 88 올림픽이 아니라 바로 이 한일 월드컵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 연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유튜브. 2005년에 유튜브 시작되고 2007년에 아이폰 출시되고 연이어서 삼성의 갤럭시가 나오고 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문화 콘텐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문화 콘텐츠가 유튜브에 실려서 전 세계로 동시에 가게 된 거예요. 문화 콘텐츠의 힘은 이제는 지역을 넘어섰다. 지역을 확장해서 그 파급과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깜짝 놀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뭐냐면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콘서트를 하루 더 열어달라라고 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시위를 벌였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한류가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럽까지 우리가 진출했구나라고 하면서 이때 저희가 이제 문체부 장관 상을 탔습니다. 한류 커뮤니티, 한류 열풍사랑이라고요. 그 10년 동안 그래도 커뮤니티 하느라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을 타게 된 계기도 있고요. 그 2012년에 싸이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 열풍을 불면서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으로 진출했잖아요. 미국 시장을 뚫어버렸습니다. 그 뚫은 시장을 방탄소년단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2018년에 빌보드 1위를 드디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빌보드를 감히 옛날에는 그랬어요. 빌보드라고 하면 200위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1위를 그냥 앨범만 내면 1위잖아요. 올림픽 금메달과 월드컵 4강에 비교할 만한 성과다. 군대를 면제해줘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세계 대중문화계의 지형이 바뀔 만한 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TS, 비틀즈 비슷하잖아요. 비틀즈가 1960년대 들어왔을 때 잉글리시 인베이전이라고 했어요. 영국의 침략이다. 미국의 침략한. 근데 그거는 영어라고 하는 비슷한 영어라고 하는 걸로 침공을 했다면 우리는 한국어로서 완전히 순수한 한국어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무너뜨린 BTS, 비틀즈보다 더 대단한 성취 맞죠? 성취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수로서 빌보드 2관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K-팝 놀이터다. 빌보드가 K-팝 놀이터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뒤로 계속 놀이터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랙핑크, BTS 전부 다 이렇게 1위를 하죠. 그리고 빌보드에 지금 뭐 1위를 갖다 9주, 10주 1위를 했나요? 그리고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뭐 1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BTS 다음은 없냐? 이런 아이돌들도 전부 다 5위 안에 들어요. 5위 안에 다 들었던 그 아이돌들인데 우리가 지금은 너무 1위가 많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BTS가 이제 나이 들고 이게 은퇴를 해도 그 뒤에 또 다른 인물들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도 막지 못했다. couldn't stop. K-팝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지금의 어떤 지금이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K-팝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 기생충이 있었고 그리고 미나리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었고 영화 승리호도 2021년 2월에 공개해가지고 6일간 1위를 했다. 전 세계 1위예요. 국내 1위가 아니라 전 세계 1위를 했다라는 거죠. 이 넷플릭스의 바람을 타고서 한류가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킹덤,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드라마가 전 세계에 나가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했어야 되는데 30개 언어로 번역돼서 나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보면서 뭘 보냐면은 킹덤을 보면은 킹덤에서 유행된 게 뭡니까? 모자죠. 한국의 모자. 좀 신비하다라고 하는 이 모자들이 또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자 안에는 또 우리의 어떤 독특한 어떤 상투 문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킹덤의 감독이 킹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데 가시나 이제 모자죠. 그리고 경복궁 등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선과 색 아름다움을 작품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본에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뭐 이런 유명한 파울로 코엘료 이런 사람들이 극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나의 아저씨 못 봤거든요. 근데 나의 아저씨는 최고의 드라마다. 내가 16부작을 전부 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나의 아저씨를 볼 거라고 생각 못했죠. 이 작품은 이렇게 완벽한 묘사를 담아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국의 문화가 한국의 정서, 한국의 어떤 뭐 온돌 문화라든지 한국의 의복, 패션이라든지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가니까 뭐냐면 이젠 애플 TV가 우리 드라마를 또 제작을 해줘요. 지원을 해줍니다. 디즈니가 제작을 해줍니다. 글로벌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한국 컨텐츠를 강력한 무기를 삼아서 아시아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의 기반은 뭐냐면 스토리죠, 스토리. 그 스토리가 만화 스토리는 이렇게 비주얼로 다 보이잖아요. 이대로 그냥 제작하면 된다. 그죠? 웹툰. 그래서 웹툰 자체로도 이렇게 인기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7개 국어로. 그리고 이 웹툰이 기반이 돼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뭐냐면은 웹툰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스토리, 글, 문학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문학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한국계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가 전미도서에서 최종 후보, 이게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아니라 애플 TV일 거예요. 애플 TV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이야기인데 제일동포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미나리라고 하는 것도 재미동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한류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학으로 가고 있다. 세계 관심이. 전 세계 한류 팬들이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대사관이나 이런 데 조사원들이 있어요.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해요. 커뮤니티, 페이스북, SNS 어디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조사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는 것만 파악했을 때 1억이고요. 그냥 보는 사람들, 어디 가입 안 하고 보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조사한 게 100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이 없는 곳은 조사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하면은 수억 명의 한류 팬들이 있다. 이 BTS 열풍으로 한국까지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되고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 세종학당이 한 해에 막 수십 개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어만 가르치면 어학당이고 세종학당은 뭐냐면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쳐야 됩니다. 뭐 주말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문화, 역사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세종학당. 그러면 그 공인을 해주죠. 점점 더 늘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것을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헐버트 박사도 이렇게 극찬했죠. 이게 벌써 130년 전인가요? 일제시대도 그 이전에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글자 구조상 한글에 필적할 만한 단순성을 가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독창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력도 이렇게 있고 드라마나 뭘 통해 가지고 한국어와 한글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짓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총화로서 모든 요소들이 종합되어서 한국의 일체성이 총체적 이미지를 형성을 했는데 한국을 바라는 시선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한국 그 자체가 문명이다. 그 문명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지금이 흔치 않는 기회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티라이시 교수는 한국인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왜 그걸 찾지 않느냐?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것은 현대자동차, 삼성 TV가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과 같은 전통 문화에 대한 재발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신문화도 이제는 함께 나가야 된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홍익인간에 이제 극찬을 했던 아놀드 토인비,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바로 그 새로운 세상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한국 민족이 나가는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 지도자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아까 문화의 힘을 얘기를 했지만 그 문화의 힘을 얘기한 김구 선생의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글이 있어요. 그 뒤에 글이 뭐냐면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홍익인간은 우리의 국조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1차, 2차의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다.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때 당시는 보이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해안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세계 무대에 그 주연 배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선생이 옛날에 이런 책을 항상 하는 얘기죠.
앞으로 한류를 통해서 세계 문명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문제가 복잡한데 우리나라는 거대한 문명의 변동기, 자연의 대변동기에 어떻게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됩니다. 2012년이죠. 2012년에 얘기했는데 병을 그때는 크게 병이 안 났잖아요. 근데 인류가 살아남고 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줘야 된다. 새 문명사를 누가 이끌 것인가 하는 비밀의 열쇠를 우리나라가 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한국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생활 가전에서 스마트폰에서 뭐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의 이기에서 뭔가 세계 순위를 달리면서 뭔가 선도하고 있지만 그 선도하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 철학, 아까 천부경이라든지 아니면 하도, 낙서, 그런 어떤 팔계, 음양, 오행의 우리의 어떤 문화, 우리의 문화가 바로 세상 지금의 어떤 재난을 당하고 있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철학과 정신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같이 선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